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서윤입니다. 몸의 병을 고치기 전에 마음의 병을 고쳐야 한다는 말이 있죠. 누구나 몸에 작은 상처 하나씩은 생길 수 있지만 마음에 생긴 상처의 깊이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서 고통이 더 클 텐데요. 우리 지역에도 마음의 상처를 다독이기 위해 애쓰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전라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인데요.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또는 누군가의 작은 토닥임이 필요할 때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요? 더 많은 이야기 오늘 반갑습니다에서 이상열 전라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장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상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마 센터장님에게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지금 이렇게 방송에서 뵙는 게 또 무척 반가울 것 같은데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도민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광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이상열 교수입니다. 도민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건강한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네, 정신건강복지센터. 네. 이게 어떤 곳인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2012년도에 설립된 공공 정신보건 기관인데요. 보건복지부와 전라북도 예산으로 인해서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목적 자체는 전라북도 도민이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네. 되게 이제 크게 나누어서 도민 마음 건강 증진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정신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신재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자살 예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정신건강 위기 상담 전화라고 있는데 1577-0199라고 합니다. 1세부터 99세까지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자 해서 1577-0199인데요. 24시간 365일 저희가 상담 전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도 제가 약 12,000건의 전화를 받았고요. 최근에 이제 2020년 8월부터는 응급 개입팀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또 도민들 중에 위기 상황이 닥치면 경찰과 소방서와 함께 저희 요원들이 출동을 해서 그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요. 결국에는 우리 도민들의 이 다친 마음 혹은 좀 연약해져 있는 마음을 이렇게 보듬어주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위기에 빠져 있거나 하신 도민들을 직접 도와드리고 또 이제 일반 도민들에게도 평상시 마음 건강을 잘 챙길 수 있도록 많은 제도와 또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시니까 센터장님이 보시기에는 요즘 우리 도민들의 정신 건강 어떤 것 같나요? 근데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장기화하다 보니까 이게 만성적 스트레스가 누적되다 보면 실제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정신적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이제 호소하는 것들이 우선 한 가지는 불면증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생체 리듬이 바꿔지고 생활 자체가 바꿔지다 보니까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움들, 긴장감 이런 것이 많이 이제 지속되다 보니까 불안 증상을 좀 많이 호소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또는 아니면 코로나19 자체의 경제적 어려움들, 실직 이런 상실감에 의해서 우울증이 또 많아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진료실을 찾아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뭐 불면증 또 우울감 이런 부분들이 그 센터에 찾아오는 분들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센터에는 전라북도에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14곳에 있고요. 14기 시군구에 있고요. 그곳에서는 직접 서비스를 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또 잠을 못 주무시거나 아니면 혹시 이제 조현병이나 조울장애가 있거나 그러시면 방문하시면 이제 도와드리고 있고요. 전라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는 14기 시군구에서 직접 서비스를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전달해드리거나 그분들을 도와주는 사업을 하고 있죠. 네. 그 직접 서비스라고 하면 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이제 등록된 회원들이 있습니다. 회원들이 와서 사회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얻기도 하고요. 아니면 우울증 프로그램들을 집단 프로그램들 운영해서 우울한 주부 우울증들을 도움을 주거나 이런 직접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투약을 잘 안 하셔서 재발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투약을 잘 유지되고 있는지, 지역 사회를 잘 살아가고 계신지 이제 기초센터에서 많은
관여해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우리 도민들의 건강 상태를 말씀하실 때 빠지지 않은 이야기가 코로나19였어요. 예. 저도 사실 느끼거든요. 요즘 좀 예. 스트레스에 취약한 상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무래도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우리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겠죠? 이제 지구상에 지난 400년 동안 100년마다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패스부터 시작해서 최근 100년 전에는 스페인스 플루라고 하는 유명한 독감이 유행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시기들을 지날 때 보면 신체적 건강 이외에도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되는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 자원들을 소모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급성기에 단기간의 위기 상황이 끝나고 나면 실제 잘 해결이 되지만 네. 해결되지 않는 또 언제 해결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만성적 스트레스의 위기 상황들은 신체나 정신적 소진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네. 소진을 일으키게 됐을 때 뇌에서는 소진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뇌에 신경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오게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균형이 잡혔던 정신 건강이 깨지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서 최근에는 더 많은 정신 건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이나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어떤 이 균형이 깨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얼핏 생각했을 때는 이제 코로나19가 만약에 종식 선언이 된다 예. 하면 다들 좋다고 일어나서 이제 예. 그냥 일상생활을 바로 이어갈 것 같은데 사실 정신건강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지만도 않은가 보죠. 우리가 위기 상황에 있을 때는 모두 다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자원을 잘 동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끝나고 나면 대개 소진에 의해서 여러 가지 2차적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과거에 이제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이라든지 네. 홍콩에서 메르스 사태가 유행했을 때도 그때 위기 상황 때는 실제로는 정신적 건강의 어려움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끝나고 나서 더 많은 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정신적 어려움을 많이 호소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려운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시험 기간에는 잘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끝나고 나서 열심히 노력하고 결과가 좋든 안 좋든 지나고 나면 그때 온갖 정신적 피로감들이 한꺼번에 몰려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아마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 가장 큰 국가적 또는 전라북도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정신 건강을 빨리 회복하는 것. 이것이 아마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하긴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바로 공감이 되는 게 뭔가 큰일을 앞두고 있거나 뭔가 그 어려운 시기에는 예, 그 시기에 놓여 있을 때는 어떻게든 뭔가 끌고 가면서 극복하려고 노력을 그렇죠. 하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게 딱 종료가 되고 나면 이제 긴장이 풀려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후에 우리가 회복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대비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우선은 개인적인 관점이 있고 이제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국가적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개인적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정신적, 신체적 변화에 대해서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누적된 재난적 스트레스, 특히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에 의한 재난적 스트레스가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그것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변이가 또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내가 조절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이 반복적으로 올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됩니다. 이럴 때 오랫동안 장기간 위험 상황에 노출돼 보면 몸이나 마음에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원인을 알 수 없는데 소화가 안 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오고 또 변비가 오거나 화장실 들락날락하고 머리가 아프고 또 병원 가서 검사해보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만성적 긴장, 스트레스에 의한 신체적 증상들이거든요. 아울러서 이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짜증이 많아지고 성격이 자꾸 변화하는 것 같고 네, 제가 좀 우울해지고 그래요. 잠을 못 자고 네. 주변 사람과 자꾸 트러블을 일으키고 잘했던 사람들이 이러면 뭔가 스스로 신체적 증상과 마음적 증상들 한번 검토해보고 빨리 알아차려서 빨리 도움을 청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지방자치단체나 이제 국가적으로 놓고 보면 심리적 방역이라고 하는 걸 현재 하고 있는데 조기에 선별해서 조기에 진단하고 빨리 치료에 연계할 수 있는 일, 그런 일들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나 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해 주시면
무료로 선별 검사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자가로 자기 마음 상태를 선별 검사할 수 있는 사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에 오셔서 검사하시면 또 친절하게 저희 센터에서 다 평가 후에 또 그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고 도움이 필요하면 병원도 연계시켜 드릴 수 있고 또 진료비가 필요하면 진료비 지원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좀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이렇게 친절한 곳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라면 센터에 정말 찾아가서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리 코로나19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에야 뭐 국민 5명 중에 1명이 뭐 감염되고 예. 또 뭐 하루에도 몇십만 명씩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덜할 텐데 코로나 초기 같은 경우에는 예. 이 확진자에 대한 편견 때문에 그 확진자가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실제로 이 확진자에 대한 편견 때문에 뭐 사회에서 소외를 받는다든지 예. 이런 경험이 있을까요? 이제 저희 1577-0199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신건강위 상담 전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전화를 주신 분들 내용을 이제 좀 살펴보면 이제 본인이 확진이 돼서 근데 본인 때문에 다른 분에게 혹시 전파되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하고요. 또 본인이 확진됐는데 주변 가족이나 또 직장인 동료가 또 이제 확진이 된 경우에 내가 전파자가 아닌가 생각하는 그런 죄책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격리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격리 기간 동안에 내가 해야 할 업무를 동료가 떠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미안한 감정까지 뒤섞여져서 이제 그런 낙인의 어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은 이제 코로나19가 감염됐던 분이 본인 스스로 원해서 감염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흔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조절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조절을 해야 된다고 하는 중압감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염 관리를 잘했고 또 거리 두기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감염되는지를 모르는 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확실성을 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역공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너무 강하면 그 공포감을 공격적인 행동으로 막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두려운 나머지 내가 거리 두기도 하지도 않고 감염 예방도 하지 않고 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건 두려움이 너무 크다는 뜻입니다. 또 두려움이 너무 크면 그 감염된 사람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낙인 찍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 한번 스스로 마음속에 내가 혹시 두려움이 너무 커서 감염자에게 이렇게 낙인 찍는 건 아닌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이 확진자가 갖고 있는 편견이나 확진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편견에 예. 대한 인식 변화가 일어나면 좀 더 우리가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예.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결국 확진자도 피해자일 수 있고요. 그래서 내 가까운 이웃 그분이 스스로 원해서 감염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중요한 것은 어디서 감염된지 모르지만 본인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됐다고 하는 인식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나 또한 언제 어디선가 감염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고요. 저희가 의사지만 또 정신건강학과 교수지만 제 동료들 중에도 또 의사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감염되고 있거든요. 네. 의사들조차도 실제는 어디서 감염된지 모르는 채 감염되는 상황에서는 이제는 좀 더 감염에 대해서 좀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책임 소재를 자꾸 묻는 것보다는 함께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좀 소통하고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인식 변화가 다 함께 이뤄냈을 때 네. 참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센터장님 개인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 싶어요. 예, 예. 이제 정신건강 쪽에 종사하신 지가 30여 년이 되셨는데요. 예, 예. 사실 30년 전에 정신건강 관련한 인식도 예. 지금이랑은 많이 달랐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87년에 인턴을 마치고 88년에 이제 처음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를 시작했는데요. 네.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사회에는 이 소위 조현병이라고 하는 환자분들을 수용하고 기도원에서 감금하고 네. 했던 것이 있었고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언론에서 인권 문제를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 하면 인권
또 조현병 같이 어두운 어떤 측면만 강조됐던 시절에 이제 제가 정신건강학과를 시작했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조현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병이라고 하지 어떤 뭐 신기가 들었다고 하거나 뭐 악령이 쑤였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당시보다 지금 30년이 지난 후에 뇌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조현병이나 조울병 같은 정신과에서도 치료가 어려운 질병의 원인이 다 밝혀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건강의학과 하면 마치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걸 좀 타파해보고 싶었고, 그러니까 그 사회로부터 낙인받고 소외받고 있는 그런 환자분들에게 좀 도움을 주고 싶어서 정신건강의학과를 그 당시에 좀 생각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좀 인문학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네. 또 기타 치고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고 오페라 같은 것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 예술과 인문학과 의학이 접목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 정신학이 좀 마음에 들었었고요. 네. 그래서 그걸 선택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좀 안 좋은 인식이 남아있는 것 같다고 예,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요즘은 저도 지나다니다 보면은 뭐 개원한 정신건강의학과 예, 전문의들도 맞죠. 많고 예. 또 주변에 들어보면 상담을 하러 찾아갔다는 사람들도 많고 예. 진료를 본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 편견이 존재하나 보죠. 예, 2021년도에 이제 정신건강의학과를 진료받았던 총 인원이 우리나라에서 약 3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2016년에 우울증 진료 인원이 약 60만 명이었는데 작년에는 100만 명을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은 예전보다는 좀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편견이 좀 줄어들고 있고 또 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수련을 하기 위한 26개 과중의 인기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네. 서로 지망률도 높아서 경쟁률도 좀 심하고 그러는데요. 자, 그렇지만 아직도 잘못된 정신건강의학에 대한 오해와 낙인이 좀 남아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어떤 거냐면 조현병이나 조울병을 앓고 있는 자제분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마치 부모님이 자제분을 잘못 키워서 양육 과정이 잘못돼서라고 이해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실제는 혈압, 고혈압이나 당뇨병의 원인이 알 수 없이 생긴 것처럼 조현병이라고 하는 병은 뇌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 전달 물질의 중에서도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불균형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잘못 양육시켜서 생긴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도파민의 불균형을 잘 맞춰줄 수 있는 약물 치료를 하고 사회기술 훈련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데 가족들은 또 주변 분들은 마치 조현병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그 병은 마치 부모님이 잘못 키웠거나 그 환자분이 성격이 잘못돼서 그렇다든지 이렇게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건 조현병뿐만이 아니라 불안장애나 우울증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울증의 원인조차도 한 70%까지는 정확하게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신경과학이 발전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내가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 하시는데 그것이 증상이 너무 심해서 특히 저희가 역치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어느 정도까지는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견디기를 넘어서는 순간 그것은 뇌에서 신경화학적인 또는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들이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인식을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빨리 병원을 방문하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도움을 받으시면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하고 계심을 또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런 과학적인 사실들이 예.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이라면 병원을 찾거나 뭐 전문가를 찾는 게 그렇게 뭐 눈치 보일 일이 아닐 텐데요. 예. 네. 이제 아직까지는 안타깝게도 좀 뭐라 그럴까요? 주저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제 어디가 찢어지거나 부러지거나 암이 생기거나 염증이 생기면 영상의학적 검사를 하거나 네. 혈액을 뽑아서 검사해 보면 다 이상 소견이 발견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정신이라고 알려진 것은 모호하고 거기에 이제 정신을 좀 나누어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감정적으로 느끼고 있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것을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네.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그걸 구분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온다고 해서 다 저희가 진단 내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네. 이건 가벼운 스트레스 반응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휴식을 취하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하고 약 처방하지도 않고 또 정신과적 진단을 내리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병원을 방문하시면 내가 이게 어느 수준이 질병의 단계인지 아니면 가벼운 스트레스적 상황인지를 좀 구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방문하시면 또 그런 경우는 국가에서도 그 F코드라고 해서 정신과적 진단을 붙이지 않고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면 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주저하시는 분들의 큰 이유 중 하나가 이제 가게 되면 기록이 남을까 봐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고 또 병원이 너무 부담이 된다면 이렇게 계시는 그 센터에 방문하시면 그렇죠. 아니면 방문하기 어려우시면 1577-0199로 전화만 주셔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도민들 중에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거든요. 왜냐하면 영업이 잘 안 되고 있는 자영업자도 마찬가지고요. 또 아니면 직장에서 실직하게 됐던 직장인도 마찬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이제 동료 간의 또래 간의 관계들이 흩어져 버린 젊은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마음의 고통을 많이 겪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혼자 고통을 감당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릴 때 자전거 배울 때를 생각해 보면 자전거 배우기 위해서 운동장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전거를 타봐야 되잖아요. 누군가 뒤에서 잡아주고 타다 보면 왼쪽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넘어지기도 하면서 상처나면서 혼자 타는 걸 배우는데 나와야 자전거를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혼자 고민에 빠져 있지 마시고 나오셔서 전화 주시거나 1577-0199 전화 주시거나 기초센터나 광역센터를 방문해 주시거나 아니면 가까운 정신건강학과를 방문해 주시면 혼자서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도록 도와드리듯이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전라북도에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30여 년간 이 분야에 종사하시면서 정말로 많은 환자분들도 보시고 또 뭐 그냥 상담을 받으신 분들 다양한 에피소드 많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을까요? 이번 주에도 제 진료한 환우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저한테 이제 20년 이상 진료를 받고 있는 조현병 여자 환자신데요. 그 환우분을 볼 때마다 제가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형제가 사형제인데요, 사남매인데 아버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대소변을 다 받아내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 조현병 따님이 간호하셨습니다. 어머님이 이제 유방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이제 치료하시는 동안에 간병을 다 하셨고 그리고 또 돌아가실 때까지 옆에서 다 간병하셨습니다. 지금도 약간의 조현병 증상은 남아있긴 하시는데 그분을 볼 때마다 20년 동안 그분이 어떻게 간호해왔고 부모님을 돌봐드렸던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우분을 통해서 많은 걸 감동받고 많은 걸 배웠죠. 그래서 어디 가든 제가 자랑스럽게 그 환우분 성함은 말씀드릴 수도 없지만 우리가 소위 낙인이라고 찍고 있는 환우분들이 있지만 그분들을 나름대로 가족과 이웃과 함께 자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다.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그런 분들을 치료도 하지만 거꾸로 그런 분들로부터 감명을 받고 감동을 받고 때로는 많은 지혜를 얻고도 있다. 그래서 좀 우리 사회가 정신건강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은 좀 더 허용적이고 함께 가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 말씀하신 분은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어려운 일을 해내셨네요. 뭐 들어보니까 진료를 하지만 그 와중에 이제 환자로부터 감동을 받을 때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시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마음이 좀 아프다고 느낄 때 혹은 우울감이 느껴질 때 뭔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다르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제 제가 환우분을 만날 때마다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가지가 내가 괴롭고 힘들면 많은 분들이 외부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외부요? 내가 괴로운 것은 너 때문이야. 내가 힘든 것은 가족 때문이야. 부모님 때문이야. 자식 때문이야. 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외부에서 찾기보다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제 마음속을 힘들 때 헤아려 보면 가장 힘들 때는 뭐냐면 비교할 때입니다. 비교할 때. 다른 남과 사람과 비교할 때. 그래서 제 스스로 남과 비교하기보다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좀 비교해 보자.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를 비교하는데 가지고 있던 결과물보다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래서 열정적으로 살 때 조금은 휴식할 때는 온전한 휴식을 취하고 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굳이 안 되는 것 같고 속상하지 말자. 그리고 틈틈이 산에 가자. 이것이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뜻이고요. 네. 또 이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사실 이게 머리로는 알고 있죠. 남이랑 비교하면 나만 불행해진다. 예, 예. 근데 그게 실제로 살다 보면은 예. 잘 안 되잖아요. 이제 안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네. 비교를 자꾸 남하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속에 진정한 자존감들이 잘 안 만들어질 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나를 칭송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남이 나를 칭송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만심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남한테 칭찬을 못 받으면 자꾸 자기가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열등해지는 느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자존감이 높은 분들은 주변이 칭찬하지 않아도 내 있는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러니까 내가 설령 약간은 부족해도 내가 설령 약간은 뒤처져 있어도 있는 그대로를 생각해 주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자만감이 아닌 자존감을 기르는 강화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겉으로는 명예를 원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명예에 담겨져 있는 속뜻들은 대개는 끊임없이 칭찬해주고 끊임없이 격려해주는 내 마음속의 어린아이가 그런 칭찬을 갈망하는 과정에서 명예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돈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진정 원하는 속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내 마음 헤아리기를 통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한데요. 그게 잘 혼자 안 되면 좀 주변에 좀 도움을 받아서 전문가를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저도 이제 외국에 토론토에 2년 연수를 했는데요. 1년간 제가 정신 분석을 받았습니다. 분석가한테. 네. 근데 이제 분석을 받으면서 제가 몰랐던 제 속마음도 좀 이해하게 됐고 그러면서 시간이 될 때마다 또 어려울 때마다 고통받을 때마다 저도 제 마음 헤아리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정답은 없는 거지만 그래서 그런 정신치료 또는 정신분석을 전공하시는 정신과 선생님들을 만나서 한번 자신의 마음 헤아리기를 같이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 혼자서 돌아보는 게 잘 되지 않으면 그렇죠. 언제든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정신건강복지센터장으로서 예.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제 우선은 이제 코로나19에 부딪힐 수 있는 전라북도 도민의 코로나 블루 같은 정신건강 위기의 분들을 좀 더 잘 개선시켜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저희가 비대면 진료 서비스, 상담 서비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만 주시면 방문하지 않으셔도 영상을 통해서 상담을 제공해드리고 있고 또 아울러서 또 혼자 자가격리하신 분들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네. 심리적 구호 물품 같은 것을 제가 전달도 해드리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하나씩 준비를 해 나가서 좀 더 코로나19 이후에 도민이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계획에 있고요. 아울러서 이제 전라북도가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최고는 아닙니다. 근데 극단적 선택에 의한 자살률이 한 5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더 낮추어서 살기 좋은 전라북도가 좀 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측면에서 좀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도민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라북도가 아무래도 경제적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수술을 자꾸 전라북도 너무 뒤처져 있다, 뭐가 안 좋다, 이렇게 자꾸 비관적, 네. 부정적 이야기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제가 학회에서도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 학회 대표도 제가 몇 가지 해본 적도 있고 그런데 전라북도를 방문할 때마다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전라북도에 오면 참 좋더라. 산과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또 풍부한 멋과 맛이 있고 근데 정작 전라북도 도민은
그것을 만끽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주변을 돌아보면 좀 감사할 일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좀 같이 이 코로나19를 같이 극복해 나갔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오늘 센터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 도민들에게도 예. 마지막으로 좀 희망의 메시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00년 전에도 코로나와 유사한 스페니시 플루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우리 인류가 극복해 나갔던 것은 서로 연계하고 도와주고 베풀었던 인류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위기를 겪으면서 위기 때문에 힘든 고통을 겪는 분도 계시지만 위기를 겪으면서 성장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장하시는 분들의 특성들은 대개는 혼자 고민하지 않고 함께 나누고 서로 소통하고 연계하는 분들의 특징이거든요. 그걸 저희가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내 마음의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마음 건강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좋아했던 시인이 하셨던 말씀이신데 지금 우리는 서로가 베풀고 사랑해도 얘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좀 더 주변 분들의 관심을 가지고 전라북도 도민이 함께 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변을 돌아보고 고마움을 느끼는 것도 예. 네, 큰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